제가 9살부터 12살까지 친하게 지내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2000년 후반부터 2010년 초반이었는데 제 삶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정신질환과 마약 중독에 시달렸었죠. 부모님은 서로를 싫어했고 그래서 말할 것도 없이 그때 저는 엄청 짜증이 많은 아이였고 저와 비슷한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끌리고 반대로 그들도 저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줍음이 많은 11살 소녀였고 이 시기에는 메신저가 친구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는 시기였으며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과 비슷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다른 10대들과 같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프로필을 비공개로 하고 제가 모르는 팔로우나 친구 요청을 수락한 적이 없으며 프로필에서도 제 위치를 노출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타냐를 소개하겠습니다. 타냐는 물론 그녀의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녀가 우연히 이 글을 읽거나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를 들어 알고 싶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편의상 그냥 타냐라고 부르겠습니다. 타냐와 나는 초등학교 때 만났습니다. 내 가정 형편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시기 중 하나였는데 돌이켜보면 그녀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연약했고 타냐는 저의 순수함을 이용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녀의 의도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었죠. 그녀는 나에게 가혹한 짓을 하곤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펜을 그녀에게 주지 않았을 때 나를 유령 취급하거나 타냐는 나를 궁지로 모는 짓들을 나에게 많이 했죠. 물론 저희 어머니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저희들 교우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직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타냐가 나에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타냐의 행동은 제가 11살이 되었을 때 더 나빠졌습니다. 타냐는 공개적으로 내가 학교에서 주목받는 것을 질투했죠. 그녀는 제가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녀는 항상 내가 좋은 성적을 받을 때마다 저를 비아냥댔고 그녀는 내가 예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너한테는 좋을 거야 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그녀가 내 몸무게와 내 얼굴에 대해 온갖 비아냥거림을 하고 난 후 나는 내가 아름답고 멋진 몸매를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무튼 다시 타냐에게로 넘어가면 타냐는 저를 질투했고 점점 심해져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냐는 말 그대로 제 자존심을 뭉개려고 했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타냐와 저는 매우 친했고 그녀와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종일 이야기하고 밤새 채팅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타냐와 나는 남자애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우리가 미숙한 10대였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는 보통 그날 학교에서 누구를 좋아하느냐에 대해 얘기하곤 했죠.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남자아이를 별로 믿지 않았었고 짝사랑을 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었습니다. 타냐와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눴던 게 기억나요. 마크 알아? 우리 반 아이? 왜? 너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뭐라고? 말도 안 돼. 아니야 맞아. 걔가 나한테 말했어. 너 아이디 알려줘도 될까? 진짜야? 고마워 타냐.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남자애가 날 좋아한다고? 타냐가 마크에게 제 아이디를 알려준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 설레서 어쩔 줄을 몰랐죠. 11살이 돼서 나에게도 진짜 첫 남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밤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내 아이팟 터치에서 채팅 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유명한 알람 소리 알죠? 알람을 확인해보니 아이디 마키보이99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고 타냐가 마크랑 진짜 얘기해서 내 아이디를 알려줬고 타냐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마크는 안녕? 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애써 무관심한 척 짧게 대답을 보냈어요. 1분도 지나지 않아서 나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수다를 떨었습니다. 학교는 어땠고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말이죠. 전형적인 11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평범한 대화였고 솔직히 말해서 마크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한 번도 남자와 이런 류의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남자아이가 나를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크는 그 당시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친구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축구를 좋아했고 선생님들에게도 잘했고 어린 소녀가 좋아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매우 외향적인 친구였어요. 우리는 몇 달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제 풋풋한 사랑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점점 커져갔습니다. 물론 마크와 통화한 적도 없고 그의 전화번호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와 얘기하는 몇 달 동안 타냐는 저를 옆에서 많이 도와줬고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크에 대한 나의 의심은 내가 수업 시간에 말을 걸려고 했을 때 비로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리고 내향적인 편이라서 마크와 채팅 이외로는 말을 안 했었습니다. 내가 마크에게 말을 걸러 갔을 때 마크는 마치 나와 평생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놀이터에서 나를 못 본 척하고 다른 친구들과 놀기 위해 제 옆을 지나갔죠. 마크는 평소에 채팅에서는 나와 얘기를 자주 했어요. 나는 마크에게 제가 말을 걸면 반겨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11살 어린 마음에 그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나같이 소심한 애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단지 온라인에서만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타냐에게 그 소식을 말했고 그녀는 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나만큼 화가 났고 그날 음악 수업 시간에 마크와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말해줬죠. 행복했습니다. 타냐는 내 편을 들어줬고 마크가 나한테 못되게 구는 것에 못마땅해 마크를 혼내려고 했습니다. 바로 효과가 있었고 그날 늦은 밤 저는 마크로부터 저를 무시한 것에 대해 얼마나 미안한지 그리고 그건 단지 가정사 때문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다시 사랑에 빠졌죠. 나는 심지어 엄마에게 마크에 대해 말씀드렸고 엄마도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고 2011년 3월 30일이었습니다. 마크는 다음날 나에게 매우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그때 저는 마크와 제가 사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저와 헤어지거나 다음날 학교에서 우리 사이를 공개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나는 엄마와 타냐에게 내가 얼마나 설렜고 긴장해서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2011년 4월 1일이 다가왔고 그날 일은 이렇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고 익숙한 띵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고 마크의 메시지를 하루 종일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안녕 자기야? 안녕? 밤새 채팅이 오기를 기다렸어. 미안해 자기야. 나 축구 연습하고 있었어. 내가 하고 싶다는 얘기 들을 준비됐어? 나는 이 시점에서 기대감에 부풀었죠. 이 글을 쓰는 지금조차 그때의 벅찬 감정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확인해 봤더니 마크가 아니라 타냐가 만우절 복 많이 받아 라고 쓴 쪽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헛웃음이 나기 시작했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건 장난이겠죠. 타냐는 나한테 그동안 아주 잘해줬어. 그렇죠? 정신을 차렸을 때 비로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배신감을 느꼈고 바보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타냐는 2010년 10월부터 마크인 척하고 이 잔인한 장난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내가 이미 정신적으로 힘든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에 대한 시기로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내 감정을 가지고 장난친 거죠. 마크가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보 같고 번호를 물어보지 않은 것도 정말 바보 같다고 말했습니다. 타냐는 이 짓을 6개월 동안이나 해왔어요. 한 11살 소녀가 마크를 이용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게끔 꾸며서 내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믿게끔 속여왔었던 거죠. 나는 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그녀의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는 격노하셨죠.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타냐의 어머니에게 타냐가 다시는 내 근처에 접근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3년 동안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가지고 장난친 이유는 단순히 그냥 장난치고 싶어서였어요. 난 그녀를 철석같이 믿었고 그녀는 내 마음을 철저히 부셔버렸습니다. 타냐는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몇 달 동안 죄책감 때문인지 저에게 다시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그해 8월 제 생일 며칠 후에 타냐가 제게 문자를 보내서
그녀의 어머니가 끔찍한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했을 때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시신이 끔찍히 훼손되었고 사고 현장에서는 단지 그녀의 머리와 결혼 반지만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타냐가 밉기는 했지만 그 소식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냐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해 주었지만 몇 초 후 장난이야 라고 다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녀를 믿은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죠. 그녀는 나를 비웃는 동영상까지 보내왔습니다. 나는 정말 역겨웠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그런 장난을 치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우리가 중1이 되었을 무렵 카일리라는 이름의 여자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점심에 나와 함께 앉아서 밥을 먹자고 말을 걸어왔고 저는 바보같이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내 뒤에서 온갖 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타냐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나보고 자살하라고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요. 타냐는 카일리를 시켜 저에게 다리에서 뛰어내리라고도 말했습니다. 타냐는 저를 싫어했고 처음부터 저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년 전 그녀가 제게 준 모든 고통은 제가 받아도 싸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다시 이 사실을 말했고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머니는 타냐에 대해 진절머리가 났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4년 동안이나 타냐의 악의적인 행동을 참아왔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나에게 점심 테이블을 옮기라고 충고했지만 나는 타냐에게 굴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내내 나는 타냐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과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그녀를 쳐다보거나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카일리의 가족과도 연락을 취해왔기 때문에 카일리도 나중에 제가 죽을까봐 겁을 먹었었죠. 지금은 10년이 지났지만 타냐를 다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22살이고 심리학과 역사학 학사학위를 2개 가지고 있으며 현재 임상 사회사업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타냐는 그 밖에도 상상할 수 없을 일들을 내게 해왔습니다. 이 글은 제가 몇 년 동안 상처받았던 어린 시절 일부일 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정말 저를 잘 돌봐주신 걸 신께 감사해요. 왜냐면 엄마가 없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를 테니까 말이죠. 나는 그녀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넌 내가 죽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당신의 한 짓의 업보가 당신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타냐, 다시는 만나지 말자. 전 동물원과 놀이공원을 놀러가면 미아방지끈을 차고 다니는 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미아방지끈이 사용된 지는 이미 20년도 더 되었지만 그렇게 흔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손목에만 묶여 있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밖에 나가기만 하면 나머지 가족과 떨어져 헤매곤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할 이야기가 미아방지끈을 차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가 6살쯤 되었을 때 가족들과 함께 동물원에 갔었습니다. 외출하기 전에 엄마는 나에게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엄마는 꽤나 엄격하셨고 어머니는 제가 3살 때부터 저를 혼자 기르셨습니다. 나는 어머니 말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저도 모르게 가족들과 떨어져 미아가 되곤 했죠. 이날도 다르지 않게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꼭 붙어 있었지만 그때 나비가 내 주위를 끌었고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가버렸죠. 마침내 제가 엄마 그리고 언니들과 멀리 떨어져 버렸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다시 가족들을 찾기 위해 동물원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다른 무엇보다도 엄마한테 혼나는 것이 두려웠고 시간이 좀 흐른 후 나는 만약 내가 밖에 나가서 우리 차를 찾고 거기서 기다린다면 우리 가족은 결국 나를 찾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차를 찾기 시작했어요. 몇 분 지나 다시 길을 잃어버렸죠. 나중에는 동물원으로 되돌아가다가 낯익은 게 하나도 없어서 울기 시작했고 엄마가 화낼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40살쯤 된 평범한 남자가 길을 잃었냐고 물어봤죠. 동물원에 갔다가 가족들과 떨어져 버렸다고 설명했고 돌아가는 길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남자와 마주쳤을 때 행운이라고 믿었고
그 남자는 입구 근처의 금발머리에 야구 모자를 쓴 어린 소녀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동물원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한다고 했고 자기 차로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를 타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그에게 엄마가 낯선 사람 차에 타지 말라고 말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건 맞는 말이지만 자기는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를 설득했고 정확한 단어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또한 그는 부모님과 아는 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낯선 사람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수상함을 느꼈었죠. 나는 그에게 1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빠와 정말 대화를 했는지 물었고 그랬다고 하자 걷잡을 수 없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가 화를 낼 것에 너무 두려웠죠. 마침내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가 서 있던 건물에서 경비원이 다가와 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경비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나는 옆에서 그가 내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를 찾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경비원은 우리에게 동물원으로 향하는 방향을 가리키며 그를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경비원에게 감사하며 내 손을 잡고 길을 떠나려고 했죠. 경비원은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며 왜 아직도 울고 있냐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했고 그는 몇 초 동안 정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 남자가 우리 아빠가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고 순식간에 그 경비원의 얼굴과 자세가 바뀌었죠. 그 수상한 남자는 돌아서서 자기가 실제로 아빠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고 이 모든 게 다 오해이고 자기는 단지 내가 엄마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둘러대기 시작했죠. 경비원은 그 남자의 도움에 감사하지만 지금 나를 그의 손에서 떼어내겠다고 말했고 그 남자는 즉시 도망갔습니다. 경비원은 그 남자를 쫓아가지는 않고 저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 경비원에게 나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엄마에게 전화를 한 후 나를 동물원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주차장 모퉁이에 가족들이 있었죠. 그곳에서 엄마와 언니들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경비원이 그 시간 그곳에 있었던 것이 정말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해 아직도 감사합니다.